네, 안녕하세요.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입니다. 이 디넷 문제는 저희가 지난 3월 21일 뉴스버스를 통해서 처음 보도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가 됐는데요. 아까 서두에 조국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정말 좌와 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이게 어느 특정 언론 그리고 어떤 특정 정파, 특정 정당만 관심 가져야 될 문제는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수사받는 사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미에 후반에 가가지고 제가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주요 어떤 정치인들이나 주요 인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수사를 받다가 보면 휴대폰에 상당히 영향가 있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검찰 디넷망에 자신의 어떤 삶을 저당 잡히는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후반부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입법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만 어떤 정치적으로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저는 이제 피해자이면서 또 고발자이고 문제 제기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뉴스버스가 보도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순으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넷이라고 말을 하죠. 디넷은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듣는 얘기들이라서 일반인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디지털 캐비넷이다. 지금 계속해서 용어들이 검찰 캐비넷 얘기가 나오면서 디지털 캐비넷이다. 이렇게 줄임말처럼 쓰이는데 본래는 전국 검찰이 수사를 하기 위한 전국 검찰의 어떤 디지털 수사망을 디넷이라고 합니다. 이건 검찰이 직접적으로 부른 용어도 디넷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도가 되면서 마치 디지털 캐비넷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디넷을 디지털 캐비넷 개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넷을 폭로하게 된 계기를 좀 요약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 요약하는 순으로 이렇게 나가보겠습니다. 작년 9월이죠. 김만배 씨와 그 뉴스타파 자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위원장, 노조위원장 간에 신학림 위원장이 갖고 있던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책과 관련된 어떤 금전거래 얘기가 좀 알려지면서 검찰이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의혹, 이 보도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9월이니까 지금 벌써 거의 9개월이 돼갑니다. 그럼 지금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뉴스버스와 경향신문이 한 달쯤 뒤에 다시 수사선상에 올라가지고 저희 뉴스버스 취재기자, 경향신문 취재기자들이 자택 그리고 그 휴대폰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이제 저의 자택과 뉴스버스 사무실 업무용 PC가 압수수색됩니다. 저희 뉴스버스가 이제 수사선상에 오른 건 대선 국면이던 2021년 9월과 10월, 그 당시 이제 2011년 일인데 윤석열 그 당시에는 후보였는데, 2011년 검사를 하고 있던 윤석열 주임검사의 어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가 있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던 보도 때문인데요. 뉴스버스와 경향신문은 그 당시에 2021년 9월, 10월경에 부산저축은행 비리 봐주기 수사를 가장 먼저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슈를 끌어나갔는데 사실 저희 뉴스버스 첫 보도와 주요 보도 이게 있었던 날이 경향신문하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입니다. 저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소위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기사의 야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사의 주제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기사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뉴스버스와 경향신문이 좀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소위 말하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취재원 삼아서 쓴 기사고, 저희는 그 당시 과거의 수사 기록을 갖고 그 수사 기록에 근거해서 쓴 기사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좀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그러니까 경향신문과 뉴스버스가 김만배, 그러니까 뒤에 누군가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같은 기사를 같은 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서 수사선상에 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뒤에 김만배와 민주당의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는데, 주로 이제 PC, 그리고 휴대폰의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녹음물 등에 이제 관심이 주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년 12월 26일 그 압수수색 이후 모두 12차례 정도 포렌식을 받았는데, 기자들도 그렇지만 기사는 많이 쓰지만 압수수색을 받거나 이런 어떤 포렌식 경험이 뭐 여러 번 있는 기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렌식에 열심히 참관하면서 그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 문제, 포렌식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로 좀 삼아보자. 그래서 세세하게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뭐 수사를 받으면서 취재도 하고 메모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렌식 중간에 1차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1차 조사 시점이 휴대폰을 포렌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1차 조사를 해놓고 뭐 사람의 기억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1차 조사한 내용과 휴대폰의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와 맞춰가지고 이게 엇갈리면 그게 또 추궁의 단서가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영장 청구에 또 단초가 되는, 단서가 되는 그런 것 때문인지 하여튼 휴대폰 포렌식 전에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를 받고 휴대폰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이제 저에게 압수수색된 정보 목록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한다고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를 건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사인함으로써 포렌식 절차가 끝났는데, 끝났으니까 이제 휴대폰을 과환부해달라, 반환해달라고 하니까 업로드해야 괜히 좀 한 2-3시간을 기다려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옥신각신 붙어있던 게 다 이미 선별 과정이 끝났는데 뭘 또 업로드하는 거냐. 이런 과정에서 수사관이 주위에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주의서라는 서류를 가져와서 이렇게 검사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거기서 저 얘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포렌식에서 그 압수 정보를 선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이제 항의 요지였거든요. 그럼 기껏 선별을 해놓고 왜 다시 모든 정보를 다시 또 올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사관은 이제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서류를 잠깐 놔두고 나간 사이에 제가 이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촬영을 했고, 그리고 그날 업로드하는 과정을 PC였던 업로드하는 과정 자체도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기록으로 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 취재를 해서 한 달 뒤에 이제 뉴스버스가 보도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압수수색 과정부터 문제가 있는데 무차별 압수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사건과 관련성 있는 정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모호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가져와서 그 키워드를 넣어서 그 키워드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일단 그 판단 기준 자체가 검찰의 수사기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실제 저희가 포렌식 과정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 없는 고발사주 관련 취재 정보도 압수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어떤 판단 기준, 그리고 그거를 압수하는 측은 검찰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는 하지만 가져가면 또 그만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면 전자정보가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해 가지고 압수하거나
수사기관이 그 그 어떤 저장 매체를 가져가고 복사해가는 방식으로 압수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그 통째로 저장 매체 원본을 가져가서 포렌식을 하는데 그 이유들이 이제 자기들이 휴대용으로 이런 걸 포렌식 장비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업무에 방해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유를 들면 보통은 변호사한테 상의를 하면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도 포렌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나 여기서 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 겪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판사님도 나와 계시는데 영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대부분 수사기관과 어떤 갈등 상황을 갖다가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기관에 응하도록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본을 그러니까 저장 매체 전체를 복제해 가거나 원본 반출한 걸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피압수자, 제가 압수를 당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어떤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어떤 저장 매체 전체를 복사해 갖고 가서 포렌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반출해 간 경우는 반출에 가서 그거를 복사한 다음에 즉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또 포렌식 가면 아까 마찬가지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옥신각신 이렇게 하지만 검찰의 그 판단 기준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사건과 무관한 정보도 얼마든지 확장돼서 압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압수된 전자정보에 이제 그 다음에는 폐기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삭제하고 아까 이제 언급됐던 대검의 어떤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무관한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돼 있지만 이 어떤 절차나 이런 것 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갖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정보를 통째로 보관이 됐을 경우에 이게 어디에 활용되어 있는지 언제 폐기하는지 이건 당사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 삭제 폐기 반환 확인서를 받고 그 다음에 휴대폰 정보가 업로드되는 어떤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고 끝까지 이의제기해서 휴대폰 정보를 반환받았지만 대충 많은 분들은 수사 과정에서 그걸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그 정보들이 검찰 디넷망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그 박은정 의원님도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압수수색 당하고 나서 그 정보가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를 아마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한 5 취재 과정에서 발견된 사례를 5개 정도로 지금 여기 발표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게 극히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례들은 판결문에 나와 있거나 이걸 저희들이 이제 취재 과정에서 판결문에서 봐가지고 여기 발췌해 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5개 정도 사례뿐인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지금 토론회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그러니까 어떤 대책에 지금 중점이 두어져 있는데요. 아마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디넷망에는 검찰 디넷망에는 디지털 캐비넷망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정보가 지금 저당 잡혀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없는데 이런 얘기도 좀 조국혁신당에서 하시는 김에 대책 마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이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절의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